양배추에 당근에 사과에 이거를 갈아가지고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혈당을 재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사실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요리를 하거나 제빵을 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특히 요즘 슈퍼호르몬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GLP-1,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 성분이 되겠죠. 이런 호르몬들이 삼다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음, 다뇨, 다식,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증상들과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견되게 되면은 눈이 안 보입니다. 몸이 붓습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눈 신명할 수 있죠. 콩팥 투석이라든지 콩팥 이식까지 갈 수도 있죠. 신경은 되게 말초신경인데 발이 저리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은 자율신경 쪽으로 해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등등.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제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고요. 당뇨병 초기에서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어요.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구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 제가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 워낙 다양하고 레시피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뭘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지키는 그 원칙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식후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어도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GLP-1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슈퍼호르몬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위고비라든지 오젬픽 그리고 마운자로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계통 약제들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당뇨병과 비만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대가셔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 당뇨에 과일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입니까? 일단 당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당뇨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과일 섭취가 많을수록 당뇨병이 예방이 됩니다. 물론 과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근데 요즘 과일이 너무 달아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많이 섭취할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 점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과일이 워낙 개량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유독 네. 이 당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게 네. 우리 몸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브릭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치가 높아가지고 먹을 때 너무 맛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설탕에 찍어 먹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 과일을 설탕에 찍어서 드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달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자연에서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과일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과일을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은 이게 나무에 달려있긴 하지만 달달한 디저트구나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혈당을 좀 확인해서 과일 섭취 후에 과도하게 오르지는 않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디저트라 그랬잖아요. 식후에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좀 몇 점 나오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섭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과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과일이 특히 당뇨에 나쁩니까? 이렇게 탁 집어주시면 그걸 안 먹으면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과일이 너무 단 과일이 있다 이런 거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혈당을 많이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과일이 말린 과일이죠.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홍시 같은 경우에 하나 이상 먹기가 쉽지 않지만 볶음은 앉은 자리에서 서너 개 먹기는 쉬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당분을 4배를 섭취하시게 돼요. 4개를 먹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린 과일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심하시는 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식품이라 할지라도 말리면 더 당이 말리면 높아진다. 농축이 되고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과일을 어떻게 드세요? 저는 당뇨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먹긴 먹는데 그냥 제철 과일들을 주로 먹고 있고 사실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껍질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과일들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이 발생이 예방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무가당 제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무가당 주스나 요거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당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섭취해도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많이 네.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네. 어떤가요? 그게 이제 첨가당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연히 존재하는 그런 당류는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더 첨가지를 않았다라는 건데 무가당 주스에도 당은 있다. 가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상태의 과일을 먹더라도 네. 당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가당이더라도 네. 그런 경우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주스는 원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환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배추에 당근에 사과에 이거를 갈아가지고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혈당을 재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섭취 후에 240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으라고 마셨는데 혈당 폭탄이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언뜻 들으면은 너무나 건강한 주스인데. 그렇죠. 야, 네.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예, 그래서 당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당뇨 환자라면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내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이전에 한번 그 맞춤 식단 혁명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60억 지구인 중에 오직 나만의 식단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기존의 영양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건강 관련된 식품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우유죠. 우유 같은 경우에 완전 식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유당분해 효소가 없다. 그러면 마셨다고 하게 되면은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사람에 따라서 작용이 다를 수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유 얘기하셨는데 유당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유당도 당이고 혈당을 올리나요? 그렇죠. 유당도 당이죠. 환자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혈당 체크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우유를 마셨는데 혈당이 올라갔어요. 전혀 안 단데. 전혀 안 달아요. 그렇죠? 우리 밥도 안 달죠. 밥도 안 단데 5분 동안 씹어보세요 라고 하면 한 2, 3분 지나면서 막 달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달지 않은 성분의 그 전분이 소화가 되면서 단맛을 내는 당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당은 우리가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해가 돼가지고서 갈락토스 한 분자와 포도당 한 분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정 부분 당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댁에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네. 요거트를 만들면 우유에 설탕을 안 넣는데 새콤달콤해지죠. 그 이제 당이 나온 거고 산이 만들어지면서 새콤달콤해지는 거고 산이 나오면서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든요. 걸쭉해지는 거예요. 새콤달콤 걸쭉해지는 그런 화학 반응이 생기는 걸 보고 아 우유 속에 단백도 있었고 당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현대 사회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니까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건강한 집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근데 최근에 집밥도 좀 달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집밥은 하기 나름인데 그 레시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설탕을 왕창 넣어서 네. 감칠맛, 풍미 이런 걸 내는 그런 어떤 레시피로 가신다고 하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갈 텐데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요리를 하거나 제빵을 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요리를 직접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리 과정을 한번 좀 봐주시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네 하는 걸 알게 되실 거고 특히 제빵 이런 걸 하실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쿠키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걸 한번 좀 보시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사실 어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해준 밥에 특히 반찬 중에 보니까 혈당을 굉장히 높이는 반찬들이 꽤 네. 많더라고요. 어떤 게 올라가던가요? 잡채요. 잡채요. 잡채도 간장으로 이제 소스 만들잖아요. 그거 하면서 설탕이 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잡채의 그 면도 당면, 그것도 이제 탄수화물이고 요즘 그래서 그 단맛을 낼 때 설탕을 넣지 않으려고 대체 감미료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절히 잘 쓴다 그러면 맛은 살리고 혈당은 덜 올라가게 하고. 외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집밥보다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네요. 최근에는 이제 좀 그 순한 맛 혹은 슴슴한 맛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채식 위주의 그런 식당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조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당분이 얼마나 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신경을 쓰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신 후에 혈당을 재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사실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도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고요. 당분만 그냥 들어가게 되면 무혈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장으로 그냥 들어가서 아무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냥 흡수돼 버리면 빨리 흡수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 지방 혹은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물리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단백이나
혹은 식이섬유나 이런 거가 먼저 들어가 자리 잡으면서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분비 증가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슈퍼호르몬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GLP-1,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 성분이 되겠죠. 이런 호르몬들이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증가되어서 혈당을 잘 잡아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만 특별히 추천한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일단 밥을 뒤로 미루시면 되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요즘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을 많이 남기세요, 사람들이. 이전에는 밥부터 뜨고 반찬을 드셨다면 좀 반찬 이런 거 좀 드시다가 밥을 드시기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식전 빵부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당이 문제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좀 이따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조금 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에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같은 음식인데 네. 왜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예. 다르냐는 거죠.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내가 더 오르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걸 알면 좋을 텐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의 어떤 유전자, 그리고 장내 세균, 소화 능력, 이런 등등이 관여할 것 같은데 우유 같은 경우에도 유당 분해 요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도 못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수학 시험을 봤어요. 우리 반 평균이 80점이에요. 평균 80점이 중요한가요? 내가 100점일 수도 있고 40점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점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담임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고 나는 내 점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이 혈당 반응도 똑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그리고 그 사람의 소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 이런 것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양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올라가고 살찌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네. 이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전문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 그래서 1, 2주 정도 혈당을 연속으로 쭉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게 많이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혈당을 모양을 보니까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게 모양이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그게 보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렀어요. 이게 많이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데 사실 이게 왜 나타났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나의 혈당 조절 능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정상인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 환자죠. 두 번째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정상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엄청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데 고혈당으로 갔다가 이제 저혈당으로 이제 곤두박질 쳤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혈당 변동성이 매우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혈당 변동성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서 염증을 촉진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무섭네요. 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50% 정도가 당뇨거나 당뇨 전 단계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 현대인에게 당뇨가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사실 유전자가 변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당뇨병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당뇨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을 때 그게 5%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처음으로 당뇨병 클리닉이 만들어졌던 것이 196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1년에 환자가 10명이 안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100명은 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유전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문제일까요?
환경이겠죠. 환경의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환경의 문제다. 그리고 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전자도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을 만났을 때 생기는 건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고칼로리의 음식, 고칼로리 음식은 당분이 많거나 지방이 많거나 이런 음식들이죠. 그리고 신체 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오염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당뇨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거죠. 빨리 병이 있는 걸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당뇨 이미 걸린 사람이거나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 관리를 하면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방을 하기 위한 식습관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게 있느냐,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게 있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과 핀란드와 중국 등지에서 당뇨병 예방 연구가 2000년대에 많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비만 혹은 과체중인 사람이 5 내지 7%의 체중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kg이면은 95까지 빼는 거죠. 5 내지 7% 그렇게 큰 그 체중 감소는 아닙니다. 이런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신선한 음식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칼로리 섭취도 제한해야 되는데 특히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등등의 이런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 이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책을 내셨는데 네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제가 뭐 혈당 스파이크 제로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가 학술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혈당이 정상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혈당이 90이었고 먹고 나서 125가 됐어요. 조금 올라갔으면 이거는 정상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날 때 뾰족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다고 이제 그 SNS에 올리고 이런 일이 생기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살이 빠진다. 맞다? 아니다. 굉장히 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에삽이라 그러죠. 그걸 먹으면 정말 혈당이 좋아지고 살이 빠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책으로 엮어내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당뇨병은 증상이 없어서 다들 무서운 병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병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도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고혈당이 나타났을 때는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삼다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음, 다뇨, 다식,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증상들과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견되게 되면은 눈이 안 보입니다. 뭐 몸이 붓습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옛날에 되게 그랬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증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기에 발견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당뇨병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서양 사람들, 흔히 네네. 미국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인의 당뇨병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병률 자체는 저희가 조금 높을랑말랑한 수준인데,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는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몸이 비만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종 간의 차이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예비 능력이 모자라서 그걸 더 못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이 찔 때 복부 비만이 되는 그런 경향도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특히 이거는 남아시아 쪽, 인도라든지 저쪽으로 가시게 되면 또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똑같은 하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인종에 따라서 당뇨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좀 억울하게 체형 자체가 당뇨병에 취약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비만해지진 않아요. 서양 사람들 훨씬 더 비만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비만해지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비만해지면 당뇨병 같은 게 잘 생기죠. 어떤 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병의 전조 증상인가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다증, 체중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35세 이상의 성인이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시라 추천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9세 이상부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조 증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전조 증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험인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력이죠.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비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내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이 생겼다든지 네. 색소가 좀 침착이 됐다든지 네. 뭐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건 굉장히 좀 드문 부분인데요. 당뇨병이 좀 많이 진행을 했으면 그 정강이 있잖아요. 정강이 앞쪽으로 반점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당뇨병의 결과인데 되게 좀 심하거나 오래된 사람들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목덜미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가 까맣게 색깔이 생기면서 만져보면 부드러운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는 부분이고 사실 좀 더 흔한 거는 뭐냐면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당뇨병을 좀 의심해 보는 그런 소견이긴 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예전처럼 빨리 안 낫는다. 예, 빨리 낫지 않고 사실은 그 정강이에 생기는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약한 이 정도 충격에 색소 침착이 되고 그러거든요. 꽝 부딪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긴다고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료실에서 쓰는 해머 있어요. 그 무릎 반사봉하는 톡 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아주 약한 그런 거에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당뇨병을 강하게 의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당뇨병이 오래되거나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거 네. 당뇨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설탕물하고 계란물을 생각해 보세요. 휘저어 보세요. 거품이 나죠. 설탕물은 거의 안 나죠. 네. 계란은 나죠. 네. 단백질이 있으면 거품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뇨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요. 양변기에다가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주방 세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리고 물을 내렸는데 다 안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냥 조금 거품이 생겼는데 거품이 나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진행돼서 당뇨병성 신증, 콩팥병이 생기면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중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그것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날 수가 있죠. 아, 그럼 일종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합병증이죠. 소변에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거품은 합병증이 생겨서 단백질이 많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네요. 훨씬 무섭죠. 합병증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이 치명적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 혈관 합병증이 치명적인가요?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삶의 질, 하나는 생명. 첫째는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 신경을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눈,
실명할 수 있죠. 콩팥 투석이라든지 콩팥 이식까지 갈 수도 있죠. 신경은 되게 말초신경인데 발이 저리고 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은 자율신경 쪽으로 해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들을 많이 침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혈관합병증은 죽고 살고의 문제가 돼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질환, 막히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바로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뇌혈관, 뇌경색, 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리로 가는 말초동맥이 막혔다, 다리가 썩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은 대개 혈관합병증이고, 미세혈관합병증과 대혈관합병증으로 나눠지는데, 미세혈관합병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대혈관합병증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라면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실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을 고쳐서 완전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제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고요. 당뇨병 초기에서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체중을 한 15% 정도 뺐다든지, 아니면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을 사이즈를 줄이고 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15%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고 관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보이진 않아. 그런데 어디 남아 있어가지고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관해라고 그러거든요. 휴화산 같은 거네요. 그렇죠. 휴화산인데 사화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해라고 부르는데,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당뇨병, 특히 젊은 사람, 그리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남아있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당뇨병을 관해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췌장에 있는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감당할 수 있는 몸 사이즈를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몸이면 예, 된다. 네. 자, 그리고 당뇨와 수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당뇨와 수면과의 관계는 밀접한가요? 당뇨와 수면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 그러면 7시간 내지 8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덜 자도 문제, 더 자도 문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대개는 잘 못 자는 경우 문제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뭔가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딱 그 수면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수면 시간을 하는 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긴 많아요. 근데 잠을 나는 충분히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낮에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상태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단 걸 먹고 뭐 이런 식이 되면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코를 건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잠에 잘 들지 못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이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잠의 질은 떨어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중의 산소 분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거의 뭐 질식 수준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숨을 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 당뇨병의 위험이 올라가죠. 밤에 잘 자고 혈당을 쟀는데 아침에 유독 공복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건 네. 왜 그런가요? 그거 정말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교수님, 어제는 저녁을 집에서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밤 10시에 쟀더니 혈당이 120이라서 마음 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50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제 저녁 식사 때 드신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은 이미 우리 몸이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나서 특히 새벽부터 우리 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은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그만두는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고삐가 풀려가지고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벽에 우리가 간이 당을 많이 만들어낼까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전날 먹었던 거는 거의 다 소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채집을 하러 가거나 수렵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당분을
녹여내고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거든요. 그 과정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되지 못하고 더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만큼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다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전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잘 발견하게 되죠. 네, 근데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공복혈당이 높고 낮에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 있고 공복혈당은 괜찮은데 식후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공복도 높고 식후도 높은 사람이 있고 둘 다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분의 특성이 주로 공복혈당을 올리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든지 밤늦게 물 먹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공복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감기에 걸렸어요. 염증이 있다. 이럴 때 또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보시면 정확한 자기 몸 상태가 진단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느 패턴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 한 줄 뭘까요? 당뇨병은 빨리 진단을 해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에 따른 수명 감소를 우리가 확실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해내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하겠고 당뇨병으로 진단됐으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사들이 환자분들의 당뇨를 다 치료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은 자기가 자기 병의 주치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식단 관리, 운동, 의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당뇨병의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을 설명할 때 우리가 권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사가 되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그 발사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바로 환경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요인을 잘 관리하셔서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분들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은 총알이고 생활습관은 방아쇠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 과일이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까? 과일은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현대 과일, 단맛이 너무 많이 있는 과일들은 좀 가려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이 최근에 너무 달아졌기 때문에 거의 디저트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에 넣어보고 너무 달다. 이건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당분을 많이 포함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섭취 후에 혈당을 재보시고 내가 이 과일을 얼마만큼 먹으면 될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과일을 손으로 만지거나 껍질을 깎을 때는 또 많이 만지시겠죠? 그러고 나서 혈당을 바로 재시면 손끝에 묻어있는 당분이 측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당뇨병은 진단받은 적은 없었는데 혈당이 뭐 300 이상 올라갔다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오셨던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나시겠네요.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300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과일을 깎았던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검사를 했을 때 모든 게 다 정상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결과는 논문으로도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과일을 일부러 만지게 한 거죠. 깎도록 하고 재했을 때 혈당이 뭐 20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억울한 거죠.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과일 섭취 후에 혈당을 잴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고 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식후에 나오는 디저트처럼 나오는 과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껍질을 깔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블루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예방한다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과일들에 속하는데 혹시 블루베리 껍질을 까서 드셔보셨나요? 까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과육에 비해서 껍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큰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이 발생이 예방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빛이 나는 바나나를 먹었을 때와 이게 잘 익었을 때 먹었을 때는 당분의 양은 같지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는 노란 바나나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속에 있던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전분이 이미 다 녹아가지고 달달하게 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양과 타이밍인데요. 너무 많은 과일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드시게 되면은 미리 먹은 음식 때문에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과일을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상의해서 식후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그런 약을 쓰시면서 섭취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식전에 맞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 인슐린을 맞아야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시는 분은 인슐린을 쓰시면 되고, 또 최근에 GLP-1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슈퍼호르몬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위고비라든지 오젬픽 그리고 마운자로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계통 약제들이 또 식후 혈당을 또 잡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그런 약제를 쓰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먹거나 또는 네.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오래 쓰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당뇨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젊고 비만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당뇨병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뇨병이 한 20, 30년 되고 인슐린 분비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질문했을 때 고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약을 써서 그 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이 더 많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 약제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 경험이 50년 이상 된 약제들도 다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승인까지의 과정이 훨씬 엄격해져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되는지 아닌지까지도 봐라. 그 뒤에 승인하겠다. 이런 약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잘 없다. 또 한 가지 사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최근에 개발된 당뇨병 약제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SGLT2 억제제라고 해서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GLP-1 제제, 슈퍼호르몬 말씀드렸죠. 그 계통의 약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장 등등의 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서 오히려 이 약제를 쓰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약제보다도 부가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나은 거는 당뇨로 가지 않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과일을 먹고 나면 꼭 이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양 앞에 장사가 없다. 많이 드시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절제를 하시고, 우리가 식후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어도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식후에 가만히 누워있지 마시고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동네 산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훨씬 좋죠. 자,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구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 제가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 워낙 다양하고 레시피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뭘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지키는 그 원칙들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네.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이건 뭐냐면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초가공식품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딱 봤을 때 이거 뭘로 만들었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거는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은 대개는 신선한 재료를 만들어졌다. 그래서 1번 원칙,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둘째는 다양한 색깔을 먹자. 적어도 빨강, 노랑, 초록 이 세 색깔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은 이 세 색깔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골고루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라면을 끓였을 때 그냥 뻘겋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파송송, 계란탁, 버섯 하나 정도 들어가주면 그냥 라면하고 그거 들어간 라면 두 개를 딱 놓고 뭐 먹을래? 그럼 대개는 아마 이 색깔이 다양한 걸 드시려고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개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먹자라고 하는 거고,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라면 예를 드셨거든요. 네. 라면 괜찮아요? 라면은 전분이 있는 밀가루죠. 밀가루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주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는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은, 이 당분도 당분이지만 나트륨도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맛있겠어요, 그게?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당분과 염분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소장은 당분과 염분을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동시에 흡수해요. 포도당, 나트륨, 공동수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동시에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두 가지를 얼마나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섭취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자주 과량 섭취하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양이죠. 양 앞에 장수 없다 그랬는데,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제 장수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니까 복8분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은 100고 8분은 80%를 이야기하는 거죠. 8할.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에 80% 정도 분량을 먹자. 위장 용량의 80%가 아니에요.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거에 한 80% 정도만 먹자라는 거죠. 소식이죠. 너무 배불리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당이 올라가고 살이 찌고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팔분이라고 하는 그런 적당량을 섭취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이 적당량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먹는 속도인 것 같아요. 빨리 허겁지겁 먹게 되면 우리가 배가 불러서 물리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가질 때까지 먹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먹은 뒤입니다. 근데 천천히 드시게 되면은 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우리 장에서 슈퍼호르몬 GLP-1이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포만감을 줍니다. 어찌 보면 생리학적인 포만감, 생화학적인 포만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포만감을 찾아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적당량을 드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관련돼 가지고서 혈당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혈당에 있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한번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가 혈당 측정기를 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착용을 하고 1, 2주 정도 혈당을 보시면, 아, 나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많이 오르지 않고, 양을 이 정도 하니까 괜찮고, 식후에 운동을 하면 괜찮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사람마다 혈당 오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신기한 게 쿠키는 괜찮은데 바나나가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2015년에 셀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다가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오를까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이제 쿠키 쪽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었을 때 오르고 바나나는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는 오르고 쿠키는 또 안 오르고, 둘 다 오르고 둘 다 안 오르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게 음식이 그 종류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나의 예죠. 그 과학자들은 또 굉장히 또 많은 걸 또 그 뒤에 책을 써서도 보고를 했었는데,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뭐냐면, 통밀빵 그리고 마트에서 사는 흰빵, 대개는 보면 통밀빵이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흰빵은 괜찮대요. 흰빵은 안 오르는데 통밀빵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 책에 과학자들이 써놨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혈당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밀빵, 곡물빵 이런 거 드시라, 그리고 흰빵은 피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나타났다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데이터 기반 식습관이죠? 맞습니다. 이론 기반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의 식생활을 하자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손끝에 혈당을 재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정도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면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도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러지 우리 테스트 하잖아요. 네. 이거랑 비슷하다 볼 수 있겠네요. 알러지는 오는데 네. 뭐에 반응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내면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식 중에서 나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 의학계에서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양리학의 아버지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의 독성은 양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물도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과일을 드실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당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의 숙성도나 조리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일을 드실 때 양도 조절하시고 한 번 정도는 식후 혈당을 측정하셔가지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종류와 양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